반갑습니다. 다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색하죠. 한 주간 동안 쉬어가지고 항상 루틴을 깨면 갑자기 이제 돌아오는 바이오리듬이 생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자, 오늘은 이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와 관련해서 행복 철학의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연 이제 침팬지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제 존엄성을 갖는가, 또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별한 위치를 갖는가, 이런 어떤 문제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과학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1943년 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이제 문제 또는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쪽에서 우리가 인간을 볼 것인가, 또 어떤 부분이 과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면서 그 기본적인 디폴트 값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세련되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답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 철학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철학적 인간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인간을 이제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하고 바나나하고 유전자가 60%가 똑같은데 왜 나는 인간이고 나는 바나나가 아닌가? 여러분들하고 침팬지하고는 거의 98.5%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침팬지가 아닌가? 물론 이제 우리 안에 바나나적인 요소가 있고 또 침팬지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가? 자, 이런 어떤 고민들이 또 행복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제 시사점을 좀 던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행복과 관련해서 이제 이성적인 측면, 또 인간이 이제 이성적인 측면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감성적인 측면도 있는데, 우리에게 이제 파토스라고 하는 굉장히 열정적인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런 이성적인 능력과 파토스라고 하는 이제 감성적인 능력들이 과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또 다른 능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인문학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예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인문학이 등장하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시대적으로 이제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15세기, 16세기 방식이고, 또 그런 어떤 르네상스가 이제 폭발적으로 학문적인 성과를 가지게 된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인간이 이성적인 방식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문학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제 신학 또는 이제 신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뭐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아시리아 뭐 이런 어떤 제국들을 보면 신들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라라든지 아니면 야수르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신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히브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야훼 신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신성 국가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 신성 국가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는 신의 뜻에 따라 사는 것, 또 신의 영광을 따라 사는 것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그래서 제사장 또는 이제 국가의 이제 가장 커다란 통치자들이 이런 어떤 신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려고 했고, 그것들을 이제 국가라고 하는 형태로서 이루어가는 정치 체제가 등장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걸 신정 국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뜻은 또는 의미는 굉장히 좋고, 실질적으로 이제 신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 사람들도 이제 제우스라고 하는, 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우리에게 뭔가 불을 가져다주고 인간의 문명을 가져다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신들에 대한 굉장히 그 낙관적인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신들이 이제 선한 신이기 때문에 그런 신들이 이제 인간들을 지배하면 인간은 이제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 신의 뜻에 또 따라 살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자아 발견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실험적으로 제시가 됐던 것이 바로 이제 중세 천년이에요. 단순하게 이제 200년도 아니고 거의 1000년 넘게 중세에서는 이제 야훼라고 하는 기독교의 신이 지배했던 시대를 우리가 살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를 암흑기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물론 이제 다양한 평가들, 역사적인 다양한 평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학년 2학기나 뭐 3학년 1학기 정도 이제 뭐 중세 철학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때도 이제 중세가 갖고 있는 그 암흑 시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편견일 수 있고, 그 안에서 뭔가 자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문화들. 왜냐하면 이제 중세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서양의 가장 훌륭했던 엘리트들이 통치했던 그런 시대인데, 물론 이제 이름은
중세 시대가 이제 신의 지배, 뭐 교황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천주교의 정치적인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고찰해야 될 어떤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어떤 가치들이 있죠. 근데 이제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 이런 시대가 암흑의 시대 또는 이제 억압의 시대, 폭력의 시대로 이렇게 점철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커다란 물음 중에 하나예요. 자, 그것은 바로 신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신을 우리가 사랑한다, 신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성경이 됐든지 간에 교회의 어떤 교황의 이야기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이제 뭐 목사라든지 신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의 대리자로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나 생각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폭력적일 수 있고 또 그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행복함을 느끼는 것보다는 억압이나 굴종이나 예속의 상태에 이제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어떤 폭력적인 사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은 이제 109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279년까지 거의 300년 가까이 뭐 전후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형태의 이제 이 무력적인 충돌이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이제 서구 유럽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슬람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동 세력 간의 갈등들 또 이제 단순하게 또 종교적인 그런 그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뿐만 아니라 또 카톨릭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이제 그리스 정교의 이런 어떤 갈등들이 있었고 그런 그 어떤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두 다 이제 신의 뜻. 뭐 이슬람 사람들 인샬라 신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기독교인들도 다 신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제 신의 뜻끼리 서로 부딪혀가지고 일어났던 이제 대규모의 전쟁 속에 어떤 행복이 남아 있었을까 또 어떤 형태의 만족감들이 나눠져 있을까. 신은 뭐 정의나 어떻게 행복이나 뭐 이런 어떤 좋은 것들을 부르짖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신을 따르는 사람들에 보면 너무 혐오스러운 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종교를 유지하면 안 되겠구나. 또 종교적인 사람들 우리가 이제 파나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사회는 절대로 행복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깨달음이 이 중세 천년이 보여주고 있던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발생했던 것이 바로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죠.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말이고, 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냐. 자, 그것은 바로 이제 인간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의 예속 상태, 신의 종으로서, 신의 어떤 심부름꾼으로서, 자,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인간이 주권적으로, 이 지구상에 자기의 발을 딛고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에 의해서 꼭두각시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어떤 자조, 또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인간들이 어떤 행복한 인간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이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휴머니티 또는 이제 휴머니티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자, 인간다움이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주제가 등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뭐 신학과 또는 이제 그 전의 단계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신과 관련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규정되는 그런 어떤 작업들, 이제 신학적인 작업들이 이제 중세 천년 동안 이루어져 왔었고 또 그 전에도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그리스 신화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신화 또 문화 예술 자 이런 것에서는 전부 다 신적인 요소들이 이제 가미가 되어 있죠. 연극이라든지 또 우리가 예술의 출발점은 거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천 의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중세를 기점으로 해서 붕괴되었을 때 과연 그러면 이제 인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철학적 문제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해해야만 과연 이제 진정한 인간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돌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신학적 관점이었었고, 자 이제는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위대하거나 아니면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크게 이제 부각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이제 인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논의하게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홀로 존재할 수 없고 항상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등장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인문학을 이제 정의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타자와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살펴보면 사람 한자에 그럴 문자를 쓰고 있는데, 자, 이제 이 그럴 문자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글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출발점은 이제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양 또는 이제 문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원래는 이제 노예들에게 등에다가 이제 낙인을 찍는 그 무늬를 가리켜서 이제 이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인간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어느 누구도 지문이 똑같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동일한데 DNA, 뭐 ATCG 이런 분자를 가지고 있지만, 몸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다 다양한 형태의 이제 모습들을 이제 가지고 있죠. 천양지차의 이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유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물학적인 존재, 여러분들 침팬지고 바나나와 똑같은 DNA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의 침팬지와도 다르고 또 어느 누구의 바나나와도 다른 어떤 삶들을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무늬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떤 무늬를 이제 만들어 갈 것인가. 자, 이것들이 이제 인문학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나의 무늬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나의 무늬들을 어떻게 독특하게 또 인정할 것이고, 또 그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무늬들,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무늬들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그걸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자,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사고의 출발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문학의 한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갈등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포용할지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문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어떤 무늬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존재이고, 자, 그것들은 이제 첫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700만 전에 침팬지하고 같이 동일한 형태의 부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는 화석만 25종의 화석들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이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죠. 우리가 직립보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도구를 이용한다든지 언어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어떤 생물학적인 자기의 몸들을 부정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화 또는 진보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고정된 무늬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고정된 무늬가 없고, 고정된 무늬가 있었다라면 지금 침팬지처럼 700만이 지난 이후에도 걔네도 둘밖에 없어요. 침팬지하고 보노보 두 가지 종밖에 없는데 왜 인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트랜스휴먼 또 포스트 휴먼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뭔가 결합되거나 일치되는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인간 종이 나타날 가능성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자, 인간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가, 그리고 나와 타자, 나와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가, 이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함정이 이제 생기는데, 그 함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락강이 이제 이런 이야기 하게 돼요. 락강은 이제 그 프랑스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데, 자기가 자기의 무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무늬를 만든다는 생각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착각이냐면, 락강은 이제 세미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던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내가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과정들, 내가 스스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내가 성숙한 어떤 고민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씩 조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사는 것이 멋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자, 그게 바로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무서운 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화 또는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고유한 무늬를 잃어버리고 남들이, 그러니까 부모나 다른 이제 형제들이나 여러분들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너는 이게 멋있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SNS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정보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진짜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채색이라고 하죠. 비트겐슈타인의 컬러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나면서 누군가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그 사람의 색깔이 나한테 침입이 되는 그런 색깔에 물들이는 그런 어떤 삶들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현대사회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이 나의 삶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다른 타자들이 나를 채색화시키는 이런 어떤 과정들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서 이제 그냥 우리가 또 그렇게 맹목적으로 살다 보면 문제가 없겠죠. 우리가 뭐
짐승들의 삶을 살 때 그냥 본능적인 삶을 살게 되면 이런 거에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불현듯, 아, 내가 진짜 잘 살고 있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어떤 자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인간과 동물의 차이죠.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본능에 주어진 대로 DNA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근데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의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막 엄청나게 분노가 떠오르게 되고 내가 사는 삶에 대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후회가 하는 날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이거죠. 자, 그거는 나의 삶과 또는 내가 살려고 하는 삶과 나에게 강요됐던 삶들이 이제 불일치가 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항상 꿈을 꾸죠.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지금의 현재 위치, 현재의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시도와 그걸 억누르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인정투쟁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남한테 인정받고 싶으니까 주인이나 노예나 다른 사람한테, 주인은 노예한테, 노예는 또 주인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투쟁 때문에 나의 꿈들 또 나의 어떤 삶들을 계속 억압하게 돼요. 자, 거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어떤 삶의 방식이 지금 락강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이런 엉터리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한다라면 이런 어떤 괴리나 간극, 내가 원하는 삶과 타인이 나에게 원하는 삶, 자, 그게 이제 완벽하게 일치되면 뭐 문제가 안 되겠죠. 자, 그런 삶들이 가장 완벽한 삶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삶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타자들이 나한테 원하는 삶들은 끊임없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 어떤 시대적인 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대학에서 이제 간판과들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바뀌어요. 뭐 저희 때는 이제 물리학과, 어떤 때는 뭐 기계계측, 어떤 때는 뭐 법대, 또 지금은 뭐 의대. 지금 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뀌는 것들 보면 타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좋은 사람 또는 좋은 삶 또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따라갈 것인가,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 뭐 20년, 30년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단지 그 20년, 30년의 어떤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나의 인생의 최종의 목표로 삼고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삶을 경주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물음들을 이제 던져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인간은 이제 독립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나의 삶을 어떤 무늬로 또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걸 또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타협을 해야 돼요. 어떤 우리가 사회생활 하려면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이런 어떤 관계들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나의 어떤 이런 또 무늬들을 설명할 수 있는, 타자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관계들이 또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이제 데카르트의 명제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서 생각한다, 여기서 뭔가 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회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데카르트가 던지고 있는 행복의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잘 살고 있나? 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나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출발점, 나의 삶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2다, 뭐 지구는 둥글다, 이런 어떤 명제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은 아무 쓰잘데기 없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지 않아요. 지구는 둥글다,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 받으면서 뭐 자기가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화형당하려고 하는, 거기에 이제 그런 명제적 지식에 목숨을 걸지 않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다시피 뭐 한일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국과의 갈등이라든지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요. 막 엄청나게 분노가 생기게 되고. 자, 어떤 명제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그냥 덤덤하는데, 우리 어떤 다른 명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막 그걸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뭔가 반박하려고 이제 노력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 데카르트가 생각하고 있다라,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을 뒤흔드는 명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뭔가 휘청하게 하는 그런 어떤 명제들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코기토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거죠.
나는 이제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바로 코기토의 이제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코기토의 출발점은 내가 정말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의심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의심할 수 없는 마지막 명제, 그게 있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 이런 어떤 발견하는 과정들이 바로 이제 코기토 명제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려면 전부 다 제거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 편견들,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남게 되는 것이 나의 완전히 벌거벗은 그런 어떤 삶 자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도달하는 어떤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코기토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연 이제 누구인가, 내가 살아왔던 것이 과연 정당한 또는 올바른 또는 아름다운 또는 정말로 멋있는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데카르트가 이제 던지고 있는데, 자, 그것은 인간에게는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삶 전반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고 그것들이 정말로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우리가 이제 해체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이제 프랑스 철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해체주의인데, 코기토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들이 정말로 올바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는 막 정신없이 달려왔을까요? 앞으로는 뭐 취직이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또 앞으로 이제 정신없이 달려갈 텐데, 자,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잘 달려가고 있나, 내가 달려가는 어떤 목적지나 목표가 과연 올바른 이상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중고등학교 때 뭐가 좋다, 어디 과가 좋다, 뭐 어느 대학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들으면서 계속해서 자라왔을 텐데,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그것인지, 내가 그것들 정말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생겨나야 될 때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 고민들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코기토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남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스스로 고민해서 내가 정말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라면, 또 그런 결론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라면,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복의 발판이 될 수 있지만, 만약 이제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남이 강요해서 남이 가라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계속해서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허상을 쫓아가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에도 마찬가지고 뭐 거기에 올라오는 사진들 보면서 막 그게 이제 세상의 전부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짓된 측면, 왜곡된 측면들이 있는데, 자, 그걸 이제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삶을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과연 안정적이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들이 과연 진실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 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성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인간에게는 이제 이 주어져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행복을 찾아가는 데서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철학사적으로 몇 가지 이제 핵심적인 주장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것과 아울러서 데카르트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차이점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왜냐하면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합리주의 또는 이성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어떤 방식의 이성인가, 또 이성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의견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주장들을 좀 가지고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걸 이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이제 말은 이성에 따른 탁월한 활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성에 따른 이제 탁월한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이 이성에 따른 탁월한 활동이라고 할 때 이제 탁월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우리가 제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탁월하다라고 하는 건 뭔가를 잘하는,
뭔가를 이제 뛰어나게 잘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탁월성, 엑셀런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걸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아레테라고 부르고 있어요. 동양에서 이제 덕이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자 이건 이제 품성과 관련돼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기능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잘하는 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인간에게서 가장 잘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침팬지가 아니고 바나나가 아니고 뭔가 이제 박테리아가 아닌 것은 인간이 이제 사고한다, 사유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독보적인 위치를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칼의 아레테는 뭔가를 자를 수 있는 능력, 또 뭐 연필의 아레테는 이제 뭔가를 쓸 수 있는 능력. 자, 이런 것들처럼 사물들이나 사태들은 어떤 고유한 형태의 기능들을 갖게 되는데 그 기능들이 완벽한 형태, 보다 더 완벽한 형태에 이제 도달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그리스 사람들은 덕 또는 이제 아레테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이제 끊임없는 반복적인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능력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이걸 어떻게 이제 발전시키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타고 태어난 것들인데 그 타고 태어난 것에 이제 만족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연마할 것인가, 끊임없이 닦고 그것들을 더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게 바로 이성에 따른 탁월한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좀 단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또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그것들을 끌어올릴 것인가, 그런 수준을 끌어올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성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만시간의 법칙이 있죠. 여러분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만시간의 이상을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반복적으로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세요. 자, 이제 만시간이면 하루에 3시간이시면 10년이고 하루에 10시간이시면 3년이에요. 자, 누구나 여러분들이 만시간을 투자하면 그게 피아노든 뭐 달리기가 됐든 뭐 공부가 됐든 자, 전문가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우리가 뭐 수능 문제도 국영수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제 국영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잘하는 것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문제집 몇 개 풀었냐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 수능을 보기 위해서 뭐 천재적인 뭐 아인슈타인처럼 천재적인 머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어떤 일정한 학습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누적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들 중간고사 볼 때도 마찬가지죠. 기말고사 볼 때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평소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이제 중간이나 기말을 볼 거고, 공부를 안 했으면 당연히 못 보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덕을 만들어가는 과정, 행복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잘하고 하고 싶고 또 뭔가 노력을 하는 것들을 더 정밀하게 설계하고 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고 있는 이성에 따른 활동으로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는데 스토아 철학, 특별히 이제 에피텍토스라든지 세네카가 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자연에 따르는 삶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카타피시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전체적인 설계, 전체적인 삶의 원리들을 깨닫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자, 그 노력이 방향이 잘 설정되었는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 가야 돼. 근데 부산으로 가는 길을 설정해 놓고 거기서 막 운전하고 있고 막 달려가고 있다라면 그 삶은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방향, 내가 서울로 가야 되겠다. 또는 부산으로 가야 되겠다.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면 그 방향에 맞게 설정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근데 이제 그런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노력하면서도 성과가 나지 않는 이런 경우들, 또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큰 안경을 쓰고 있느냐, 어떤 조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전주에 살면 전라북도가 보여요. 근데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 우리 남한이 보이는 거고, 여러분들 뉴욕이나 아니면 런던에 가면 전 세계가 보여요. 자, 이 조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독수리나 아니면 이제 그 포유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감들을 살펴보면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눈들이나 안목들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주라고 하는 이제 어마어마한 좋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안목을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도 좀 가시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 좀 만나보시고 뭔가 이제 교류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서 좀 참여하세요. 여러분 눈을 좀 크게 키울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물론 이제 뭐 칸트 같은 사람은 퀘니스베르크에 살면서 막 런던에서 뭐 하는지 미국에서 뭐 하는지 이걸 뭐 아는 그런 어떤 능력도 갖고 있지만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고 자, 우리는 이런 어떤 안목을 키우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스토아 철학에서는 굉장히 이제 우주라든지 뭐 어떤 세계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성의 활동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조망할 수 있는 능력, 자,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어떤 독수리처럼 여러분들이 멀리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들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스토아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자연에 따른 이제 삶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게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아 철학에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감정적인 것 때문에 또 문제를 많이 봉착하게 되는데, 자, 이 감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또 이 이성적인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하나의 이제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거의 뭐 한 5분에 한 번씩은 욱욱하는 또는 마음에서 막 불러 일으켜지는 어떤 감정들이 있고 그 감정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성적인 계획을 세워놓고서도 거기서 주저앉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매번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계획은 막 원대하게 세우지만 그걸 이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이고 우리 의지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의 감정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감정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뭐 정서적 학대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이제 낮추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뭐 실패한 사람이야, 뭐 나는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어떤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스토아파에서는 이 감정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요동치는 것들은 자, 이성에 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성에 오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이성의 오류를 우리가 어떻게 잘 풀어 나갈 것인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델링 할 것인가, 샘플링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감정도 자, 거기에 따라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아파의 행복론에 따르면 자, 모델링을 잘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훌륭한 유인이라든지 아니면 성공하는 어떤 멘토들, 자, 이런 사람들의 삶이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생애들을 좀 곰곰이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왜곡된 삶들을 살기 쉬운데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거울 뉴런 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심적인 능력이 굉장히 강화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존경하는 사람들, 뭐 그게 이제 연예인이 됐든 뭐 학자가 됐든 어떤 사람들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어떤 고통, 마음의 고통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감정적인 왜곡들을 이겨내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끊임없이 벤치마킹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뇌가 자, 그렇게 좀 질서를 구축하게 되면 우리가 순간순간 이제 겪게 되는 이런 어떤 감정적인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남한테 어떤 이제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6초라는 거예요. 6초.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3초 내 또는 이제 3초 내 뭐 어디를 거쳐가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6초 내에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6초 내에 이제 좀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면 화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뇌이고 우리 뇌가 이루어지는 어떤 작용들은 이제 우리의 사고에 따라서 사고 패턴에 따라서 자, 그것들이 이제 구축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스토아파의 이 감정에 대한 태도들을 이제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성적인 오류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잘 처리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파테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라든지 뭐 불교의 이제 스님들 선불교하는 이제 스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태도 그래서 일체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심조다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이제 바꾸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승화시키거나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자, 이런 것들 이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이성의 이제 요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뭐 너무 이제 높이 올라가는 난이도가 이제 높은 단계이지만. 자,
자, 우리가 이제 뭐 스토아파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어떤 모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멘토들을 설정해 놓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고난들을 극복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그것들을 좀 잊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특징들을 이제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스토아파에서도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운명이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날 일은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스토아파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건 엔트로피 법칙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서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망할 것이다. 가만 놔두면 다 망할 것이다. 이런 운명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숙명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스토아파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운명은 항상 브라이트예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이기 때문에 우주가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옹지마처럼 지금은 안 좋지만 이게 앞으로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 좋은 것과 안 좋은 것들을 합하게 되면 영으로 수렴하는, 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제 환상적으로 기뻐하거나 아니면 너무 엄청나게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자, 궁극적으로 세계는 뭐 신이 됐든 우주가 됐든 그런 어떤 자연적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유로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 마인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될 것이다,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것과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 이거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하면서 하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자, 근데 스토아파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 운명은 그 숙명론처럼 망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잘 될 것이다. 뭔가 궁극적으로는 합이 이루어지는, 궁극적으로는 선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주어질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도를 해야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뭔가 떨어질 것처럼, 뉴턴의 사과처럼 중력 법칙에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건 운명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떤 바보 같은 삶이죠. 스토아파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숙명,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될 거기 때문에, 끝이 잘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내가 더 진취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더 승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떤 내적 자유를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해도 잘 될 수 있다, 내가 뭐를 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가 이제 긴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실수할까봐, 내가 이걸 망칠까봐,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어떤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스토아파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은 끝에 좋을 거예요. 그 끝이 좋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더 커다란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가장 이제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칸트에 있어서 그 이성의 역할, 또 칸트에 있어서 이성을 통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 칸트는 실존 이성 비판에서 인간의 이성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선의지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선의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굿윌이에요.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지향하는, 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능력이 바로 선의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양심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칸트에 따르면, 자, 인간에게는 몸이라고 하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사태에 이제 놓여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건 기계적으로 하나의 이제 부품처럼, 하나의 시계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넘어서서 인간이 어떤 초월적인 세계, 신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도덕의 세계들을 우리가 지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우리가 일부일처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몸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생식세포를 가지고 있어서 생식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존하려고 하는 의지와 관련되어 있고, 도킨슨에 따르면 그 생존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씨를 많이 뿌리려고 하는 이런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일부일처제를 요구하는가? 왜 일부일체를 법이나 제도화 시키는가? 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가? 바로 이게 다 선의지와 관련된 거예요. 자, 인간의 몸에는, 우리 DNA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다부자처, 다부일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한데, 생존에 유리한데, 왜 인간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선의. 자,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초월적인 영역과 관련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나의 현재의 삶, 여기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여기를 뛰어넘어서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계들을 꿈꾸고 그런 세계들을 지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세계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구축하는 어떤 삶들이 바로 칸트가 던지고 있는 인간 이성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꿈꾸는 자들이죠. 나는 이제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 만족해 살게겠다. 그럼 여러분 이제 침팬지에 불과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700만 전에 똑같은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동일한 출발선에서 자, 100m 경주를 시작하는데 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꾸는가? 자, 초월을 보는 거죠. 첫 시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기원전 3만 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 인지혁명이 했던 일 중에 하나 바로 우리가 동물 벽화를 그렸다는 거예요. 동물 벽화의 내용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에요. 제천의식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 볼 수가 없죠. 죽었다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 죽음을 거쳐가는 사람들, 죽음을 거쳐가는 동물들이 어떤 심성을 갖고 있는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예술적인 형식으로 그려내는 어떤 작업들이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하는 새로운 종의 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안데르탈하고 똑같이 우리는 1350cc 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삶을 살게 되는가? 왜 기원전 4만 년 전을 기점으로 해서 네안데르탈은 사라져버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네안데르탈은 사라져버리고 호모사피엔스가 남게 되는가? 유일한 차이점이 바로 그런 거죠. 똑같이 수렵과 채집을 했었는데 하나는 꿈꾸는 자이고 하나는 꿈꾸지 않는 자였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칸트가 던지고 있는 실존 이성 비판에서 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바로 이성적인 존재인데 그 이성적인 존재가 하는 것이 바로 선의지를 꿈꾸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더 좋고 아름답고 더 훌륭한 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꿈꾸는 이런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들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뭐 행복 노트 쓸 때도 마찬가지고 매일 이제 일기 쓸 때도 마찬가지고 뭐 감사할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감사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한테 어떤 유익이나 어떤 삶이 나한테 주어지?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처음 시간에 그 얘기했었는데 서울대 애들 대부분 다 다이어리인데 그거 걷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가장 공통적인 것들을 뽑아놓은 것 중에 그 첫 번째 하나가 노트 제일 첫 번째 나는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되겠다.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뭐 나는 뭐가 되겠다. 여러분들 안 했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다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잃어버린 거야. 어느 순간 하지 않아.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 할 거야. 자, 그런데 계속해서 그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런 확률들이 높은 거죠. 근데 거기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 아, 나는 안 돼. 나는 여기서 접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칸트를 통해서 고민해야 될 거는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가 있나? 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수업 시간에 이제 버킷리스트 발표하는 이제 시간들이 있는데 그 효과가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뭐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요. 내가 뭐 유럽 여행이든지 아니면 뭐 달나라든지 화성이든지 아니면 내 대가 돈을 뭐 3억, 30억 벌겠다. 자,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과 그런 꿈을 꾸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과 그냥 주어진 태스크만 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칸트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삶의 태도. 우리가 이성적인 삶을 사는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성적인 삶의 태도가 뭐냐? 내가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어떤 것을 좋다고 생각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자, 이런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뭐 예술대 다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곡을 작곡하기 위해서 어떤 조각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그 훈련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런 어떤 세상에 유일무이한 예술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어떤 조각상을 남기기 위해서. 자, 그런 것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의 조각상들, 뭐 신전들, 로마에 있는 어떤 조각상들 보면 지금 2000년 이 지난 다음에도 굉장히 그 아름다움을 발휘하고 있고, 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10,000년 뒤에 20,000 뒤에 가도 다 살아남을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걸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모습들이 또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런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실체화시키고 있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던지고 있는 칸트의 메시지요. 너 선의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너가 정말로 좋아하는, 너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지고 있죠. 자, 오늘 이제 수업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좀 데카르트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서론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데, 자, 인간에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다. 그게 이제 데카르트가 던지고 있던 거죠. 이게 이제 인문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신으로부터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고 신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문학의 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인문학의 선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을 이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얘기했었죠. 그 인간의 규정과 관련해서 인간은 코기토한다.
삶이라고 하는 거 있고, 코기토한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남들이 나한테 원하는 삶, 남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전부 다 회의할 수 있는, 의심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바로 이 코기토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뭐 20대 뭐 중반이거나 후반이거나 이제 이렇게 살아왔을 텐데, 지금까지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나를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한 번도 궁금해 보지 못했다라면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코기토의 명제는 내가 지금 살아왔던 거에서 다시 한번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인가? 라고 하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고민들을 통해서만 인문학이라고 하는 자기의 무늬가 만들어질 수 있죠. 남들이 만들어준 무늬가 아니라 나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나의 어떤 고유한 무늬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무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차원의 행복들이 구축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